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4시까지 2시간 동안 업무 보고인데 관련 기관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름만 살펴보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나갈 것 같네요. 오늘은 연구기관들 그리고 전에 보고받지 못했던 소규모 공공기관 업무 보고입니다. 우리 예상보다는 많이 늦어졌네요. 그 사이에 업무 파악도 충분히 하셨을 것 같고 또 전에 다른 공공기관들 당하는 거 보고 난 당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신 분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 대체적으로 임기가 있죠. 대체적으로 임기 없는 경우는 없겠죠. 보통 3년 정도 임기 있고 2년인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은데 이 중에 혹시 2년 임기가 2년이 지난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많지 않네요. 6개월 안 되신 분들. 그 나머지는 그러면 6개월에서 1년, 2년 사이라는 얘기인가? 상당히 빨리 임명을 한 모양이네요. 하여튼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고 오늘 보고받을 기관 숫자가 총 몇 개인가요? 연구기관 47개, 유관기관 55개, 그럼 132개의 기관인데 한 기관당 1분씩 해도 시간이 부족하네. 어쨌든 업무 파악은 잘 하고 계실 것으로 믿고 해당 기관들 중에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나 보완할 것들 이런 게 있으면 의견 말씀하도록 하시고요. 저도 뭐 중간중간에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공직자들의 본연의 역할은 국민이 맡긴 일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나 또는 예산이나 업무라고 하는 게 다 모두 국민들로부터 온 것이죠.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국민과 국가를 대신해서 우리가 그 권한과 업무, 예산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들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리는데 그거는 물론 뭐 직위가 높고 역할이 클수록 그 영향은 더 크겠지만 그러나 미관 말직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일을 대신한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공직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생사가 또는 뭐 더 나은 삶을 살게 될지 더 악화된 삶을 살게 될지 희망 있는 사회가 될 것인지 절망적 사회가 될지 다 결국 공직자들 손에 달려 있어요. 대통령이 가장 큰 책임을 지겠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이 지휘하는 일선의 공직자들조차도 국가의 운명과 국민들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 주길 바라면서 최대한 요약해서 간략하게 업무 보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전에 제가 업무 보고를 다른 기관들을 받으면서 6개월 후쯤에는 다시 2차 업무 보고를 받을 테니까 그 사이에 실적도 성과도 좀 쌓고 또 파악하지 못한 업무가 있으면 제대로 파악하고 기관의 책임자로서 앞으로 해야 될 일 그런 일들 잘 챙겨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오늘 업무 보고 받는 이 기관들은 6개월 후에 하면 또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미뤄질 것 같긴 하네요. 하여튼 그 기간이 길든 짧든 다음에 또 업무 보고할 때는
지금보다 좀 나은 상황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업무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상입니다. 업무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는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세션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그 소속 연구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그 소속 연구기관의 업무 보고와 토의로 구성되며, 두 번째 세션은 주요 유관기관 및 신규 공공기관의 업무 보고와 토의로 진행됩니다. 먼저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속 연구기관의 주요 업무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 업무 보고 총괄 업무 보고 할 때는 최대한 간략하게 하십시오. 개별 기관들이 뭘 하느냐를 알아보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3분 이내로 정리하도록 하십시오. 네. 출연 연구기관 문과반을 종합해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관 현황입니다. NRC는 경제인문사회 분야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지원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가 정책, 국가 사업의 연구 지원과 국가 역량 발전에 이바지하기에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국무총리 산하에 NRC와 24개 연구기관 2개의 부설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6년 전체 예산은 총 1조 1,000억 원으로 정부 출연연금 7,100억 원, 자체 수입 3,900억 원입니다. 인력은 총 5,000명으로 연구직 중 박사급 인력은 약 2,000명을 중심으로 하여 대한민국 국가 정책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NRC 자체 인력은 93명, 예산은 329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성과 및 향후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성과로 첫째, 정부가 의제를 던지기 전에 먼저 답을 준비한다는 자세로 국가 미래 전략 연구를 선제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특히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협동 연구를 추진하여 정책 수립에 기초를 제공하였으며, 둘째, 국책 연구기관 본연의 기능 회복을 위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이뤄냈습니다. 오랜 수건이었던 PBS 제도를 폐지하고 연구자들이 연구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기틀을 닦았습니다. 셋째, 수요자 중심의 연구성과 확산 체계를 재정립하고자 최신 미디어 트렌드를 반영한 홍보 종합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새 정부 국정 운영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123대 국정과제와 시급한 정책 현안에 대응하여 총 3,448개의 정책 연구를 차질 없이 수행했습니다. 지난 1년이 국가 정책 연구의 토대를 다지고 체질을 바꾸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그 토대 위에서 연구의 결실이 정책의 성과로 결집되고 국민이 그 효능감을 직접 체감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의지를 담아서 정책 민감성을 제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이라는 목표 아래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향후 업무 추진 방향에 맞추어 첫째, 실용적 정책 연구를 통해 국정과제 이행을 선제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국가 미래 전략 설계를 주도하겠습니다. 셋째, 국정과제와 시급한 국가 현안에 대한 정책 수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연구의 질을 높이는 평가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국민이 효용감을 느끼도록 홍보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네 가지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첫째, 3분 안에 못 끝낼 것 같은데? 네. 그거 생각하고 넘어가시죠. 자, 그 다음에 긴급 현안. 네. 첫째 중점 과제는 국정과제 이행력 제고를 위한 정책 연구 수행이고, 두 번째 중점 추진 과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국가 미래 전략 연구의 강화입니다. 특히 2045년 광복 100주년을 목표로 대한민국의 대도약과 시대 정신을 담아낼 국가 미래 전략 수립을 적극 지원하고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및 K아트 청년 창작자 지원 등 실전형 정책 실험에 역량을 집중하여
진짜 선진국으로서의 앞길을 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추진과제는 국정과제 및 국가 현안 수요 맞춤형 지원 강화입니다. 정책 수요자를 대상으로 수요자를 실시하였으며 NRC가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공동 연구 협의회 등 정책 민감성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시범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근 미 이란 전쟁으로 고조된 중동 정세의 불안정성은 우리 국민 경제에 가장 시급한 리스크입니다. NRC는 국가 싱크탱크의 전문 역량을 결집하여 즉각 중동 전쟁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였습니다. 청와대, 총리실, 관계부처 등과 실시간으로 호흡하며 전문 인력을 지원하고 이슈 페이퍼와 동향 모니터링 등을 적시에 제공하는 실전형 정책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연구 성과 평가 제도 개선 및 홍보 강화입니다. 이상 네 가지 보고드린 중점 추진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대한민국 경제의 진짜 성장과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연구 현장에서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에 나아갈 방향을 국민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영식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소속 연구기관의 주요 업무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거 좀 이따 하시고요. 네, 대통령님 반갑습니다. 잠깐만 좀 이따 하시라 그러니까. 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아까 보고 내용 중에 예산 1조 1,176억 중에 자체 수입이 3,900억 돼 있는데 이거는 뭐 연구 용역 받고 이러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수탁과제 용역입니다. 그럼 이거는 고정적인 건가요? 아니면 매년 변동하는 건가요? 일부는 몇 년 동안 지속되는 사업도 있고 일부는 그때그때 바뀌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자체 수입이라고 하는 연구 용역인 것 같은데 아마도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수주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지금까지는 PBS 제도라는 걸 운영을 했는데 네. 그 자율과 독립이라는 이름 하에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일부 지급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은 네. 30% 정도를. 근데 그 중에서 수탁에서 그것들을 이제 확충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기본적인 인건비와 조직 관리비는 다 정부 지원을 해주는 걸로 하고. 네, 그 부분을 점차 줄여 나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쪽에 자체 수입 재원에 대한 의존성이 너무 크면 연구보다는 존속 자체의 역량을 소모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PBS 제도를 폐지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국가 예산이 좀 더 많이 들어가는 측면은 있지만 이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각 기관들이 열심히 해주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다른 기관도 한번 보고 그러면 얘기하도록 할게요. 아까 누구라 그랬죠? 과학기술 분야. 네, 또 시작하십시오. 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김영식입니다. 작년 말 업무 보고에서 요청 잊지 않으시고 오늘 보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는 말씀 올립니다.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을 위한 수련연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노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주소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국 기술 수준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은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과학기술이 국력인 시대 국가 차원의 연구 경쟁력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의 핵심 축인 출연료는 R&D 과제의 발표나와 연구 성과의 산업 확산 부족 및 인재 유출에라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연구회 이사장 취임 후 완결형 과학기술 혁신으로 인간 중심 사회 구현이라는 비전하에 출연료는 출연료답게 R&D 완결성을 추구하며 조기 성장 동력화라는 경영 목표를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 4페이지까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출연연의 구체적인 노력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3국 도약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 현황입니다. 세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피지컬 AI, AI 융합, 차세대 컴퓨팅이 있습니다. 디테일한 거는 문장들한테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5대 과학기술 강국 실현을 위한 넥스트 전략기술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고 첨단 산업의 심장 역할을 할 차세대 SMR과 한국형 핵융합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미래 핵심 기술인 양자 분야의 경우도 극저온 양자 기술의 고도화와 상용화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상온 광기반 양자 연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분야에서도 인공장기 생산과 슈퍼박테리아 치료제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경제 핵심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시장 성도 기술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력 산업인 반도체 분야의 경우 메모리 반도체가 메가사이클에 진입한 시점에 반도체 측정 장비와 고출력 전력 반도체 국산화를 통해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빌리티 분야도 보면은 도시 광역 철도의 완전한 무인 운전 기술 개발과 스마트 제하도로 건설 기술 개발을 통해 국민의 편의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입니다. 기존 한계를 넘어선 태양전지와 암모니아를 활용한 수소, 전기, 동시 생산 기술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믹스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출연연 육성을 위한 연구회의의 중점 추진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PBS 폐지에 따라 임무 중심형 체계로 완전히 전환하겠습니다. 전략연구사업의 R&D 전주기를 지원함으로써 국가 난제를 해결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둘째, 기관 간 경계를 허물어 개방형 혁신을 도모하는 글로벌 탑 전략연구단 사업으로 초격차 신기술을 개발하여 대형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셋째, 기술 경쟁의 핵심은 결국 사람으로 젊은 과학자 유입을 촉진하면 물론 파격적 보상 체계 마련과 고경력 리더급 인재의 전략적 육성을 통해 R&D 수월성 중심의 선순환 인재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출연연과 연구회가 앞장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는 인력 규모는 얼마 정도 됩니까? 인력 지금 한 16,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16,000명? 네. 그 중에 연구 인력은 한 12,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직접 연구에 종사하는 인력이 12,000명 정도 되고 그 있습니다. 인문사회 연구 쪽보다 훨씬 인력이 많네요. 되고 있습니다. 연구 인력이 압도적으로 숫자는 많은데 예산 규모는 어때요? 예산 규모는 지금 5조 7천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인문사회보다 과학기술 분야가 한 5배 많은 거네요. 예산 규모를 보면. 그런데 연구 인력을 비교했을 때 타 국가의 선진국에 비하여 비교해 보면은 뭐 턱없이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요? 여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재정 출연에 의한 예산하고 자체 수입 예산하고 비교하면 자체 수입 예산은 얼마나 돼요? 지금 출연연이 같은 경우는 수입이 35% 정도가 출연금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 1조 PBS 방식으로 해가지고 1조 한 5천억 정도는 한 6천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6, 7천억?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PBS라고 하는 과거 제도 때문에 인건비 마련하느라고 소규모 용역 연구를 많이 하다 요새는 이제 안 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냥 이거는 다른 관심인데 그 소규모 인건비 마련을 위한 연구 위탁 네. 아이템 그걸 이제 이 두 기관이 안 하면 그건 누가 합니까? 다른 뭐 민간 연구기관 이런 데서 하잖아요. 지금 네 우리가 보면은 그 레벨을 보면은 35%가 지금 출연금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5%가 수탁이고 PBS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한 20% 정도가 민간 수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목표하고자 하는 거는 2030년도에 80% 정도를 출연료 근무를 하고요. 20% 정도를 민간 수탁으로 이렇게 운영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추가 다른 분 하시죠. 국무조정실. 예, 그러면 두 번째 세션으로 준비된 주요 기관 및 신규 지정 공공기관의 업무 보고 및 토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럼 나중에 할까요? 요 앞에 두 개 소속 기관 업무부터 먼저 보고 받고 이걸 할까요? 예, 그럼 경인사회 및 과기원 관련된 업무 보고를 마치고 토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토의는 별도의 주제가 정해져 있지 않은 자유 토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럼 토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개별적으로 이거 기관들 업무 보고를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뭐 개별 연구기관들의 그 업무를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자, 지금 몇 가지만 물어보기로 하고, 특별히 그 기관에 관련돼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좀 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포괄적으로 한번 제가 확인해 볼게요. 제가 어제 얼핏 이것도 살펴봤는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소속 연구기관이 24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각 연구원의 원장이 또 따로 있을 거고, 네. 각 연구원의 원장은 연구 업무에 실제 종사하나요, 안 하나요? 실제로 연구에 종사하기는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관리가 안 한다. 네. 뭐 행정 업무 해야 되겠죠. 네. 그 원장이 뭐 연구 결과 평가나 아니면 연구 계획 기획이나 이런 데 관여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연구 기관들을 보니까 보통 뭐 30몇 명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소규모로. 소규모도 있고 대부분은 50명은 조금 큰 넘습니다.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한데 네. 이게 보면 예를 들면 연구 주제별로 분야별로 연구원들이 다 따로 설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경제인문사회연구회라고 하는 데에 이제 이사회가 있고 여기서 그 소속 연구원들을 관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소규모, 제가 보기에는 좀 소규모 30몇 명, 거기에 원장 비서실장도 있나요? 뭐 행정요원은 당연히 있을 거고, 비서요원이 있을 거고. 네, 그렇습니다. 물론 또 따로 독립적으로 좀 해야 될 경우도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그걸 굳이 그렇게 독립된 기관으로 나눠가지고 관리를 꼭 해야 되나? 하나의 기관 내에 예를 들면 하나의 연구 부서로 이렇게 관리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특히 이거 하다 보면 이제 월급 주는 거, 뭐 세금 신고하는 거, 이거 다 따로따로 해야 되잖아요. 뭐 거기다 인력 필요하고, 네. 그 예산 들고. 근데 그거를 굳이 그렇게 조직을 분리해가지고 독립조직으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의견 두 분 한번 같이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네, 이게 원래 그 전까지는 모든 연구기관들이 개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연구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다 1999년 IMF가 나면서 IMF 대응이 왜 안 됐는지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 그 비판 과정 중에 너무 부서에 몰입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래서 통합 운영하자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내려온 그런 구조였습니다. 옛날에 따로 출발 자체가 따로따로 됐다고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공통되는 영역, 예를 들자면 감사라든가 회계라든가 하는 영역들은 공통으로 통합하도록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획으로 통합 필요하면 뭐 별도로 할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이 개별 법률에 의해서 다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다는 건가요? 다 그런가요? 아니면 일부만 그런 건가요? 지금 출연연법에 의해서 모두 한꺼번에 뭉쳐져 있고 지금까지는 거의 99년 전까지는 개별법에서? 네, 개별법에 의해서 규율됐었습니다. 지금은 출연 연구기관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통합 관리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관리는 통합을 하는데 조직 자체는 개별 법률에 의한 독립
법 기관이다 그 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하여튼 우리 비전문가가 보기에는 비슷한 게 꽤 많아요. 네, 비슷한 게. 이거 꼭 따로 해야 되나? 같이 하면 안 되나? 그 생각이 드는 분도 있는데, 하여튼 이거는 과제로 지금 관리하고 있다 그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속도를 좀 내주시면 좋겠어요. 세월 다 보내다가 이제 임기 끝났네. 다음으로 넘기고 이렇게 안 하면 좋겠어요. 자, 거기 지금 인문사회연구회는 그렇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그렇고 지금 과학기술연구회인가요? 이름이 과학기술연구회? 과학기술연구회도 소속 연구원이 몇 개예요? 네. 네. 23개. 네, 잘 못 들었습니다. 23개? 23개의 출연일이 있습니다. 예. 28, 30. 근데 여기 써져 있기는 그렇게 안 써져 있는데? 23개가 아니라 네, 20개인데? 거기에서 지금 출연 연구원이 있고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가 4개가 있고요. 출연료는 연구기관은 19개 있습니다. 20개고 네네. 그거 말고 뭐 3개가 더 있다. 네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특히 중복돼 보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과학기술연구회, 똑같이 과학기술연구원, 과학기술정보연구원, 또 기계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전기, 전자, 에너지, 원자력, 지질, 철도. 여기서도 마찬가지 아까 이한주 이사장께서 고민하는 것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겠죠? 아직 소리가 잘 안 들렸습니다. 예. 네? 소리가 잘 안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기관들이 꽤 복잡하기도 하지만 비슷비슷한 것도 많고 굳이 따로 관리해서 원장 따로 두고 비서, 총무, 조직 관리 딱 인력 두고서 따로따로 해야 되냐 과연 인원 30명 중에 거기다가 뭐 총무 인원, 조직 관리 인원, 세무 그다음 회계 담당 원장 비서 막 이렇게 다 해야 되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3개 출연 기관이 있었는데 원래 이제 미션 중심으로 이렇게 법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전에 그 행정의 비효율성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공통행정 선진화라는 작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기관들마다 있는 공통적인 부분들은 출연연 산하 NHT 안으로 드리면서 선진화 또는 전문화하는 방식으로 좀 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재경부가 이거 기관들 관리하는 데인가요? 과기정통부가요? 네. 근데 이게 과기정통부 소관이기도 하고 산하기관들 관련된 일부 재경부 가기도 하고 각 부처청에서 하기도 하고 지금 복잡한가 봐요. 아니 그 NST 산하 기관들이 다 저희 과기정통부에서 이거는 있고, 그렇겠죠. 네, 실제 저희 부처하고도 일하지만 타 부처하고도 많이 일하고 네. 있습니다. 자, 과학기술 개별 연구원들 한번 보면서 넘어가죠.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87년에 설립했고, 우리 윤지웅 원장님 어디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지웅입니다. 2열 오른쪽 네, 네, 끝에 있습니다. 네. 여기는 연구원이 161명, 현원은 158명.
네, 왜 뭐 운영상에 특별한 문제 없나요? 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보통의 문제는 있는 모양이네. 자, 건축공간연구원은 111명이 하고 있고요. 원장이 우리 박환용 원장님. 예,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다 업무 보고서들은 뭐 다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여기도 뭐 혹시 특별히 의견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하십시오. 없으면 국토연구원은 규모가 상당히 되죠. 네, 공기관장이 현재 공석. 네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공석이에요? 작년 7월 말부입니다. 7월 8월 말부터? 1일부터 대행 체제입니다. 예. 이거 내가 원장을 구하는 게 쉽지가 않은 모양이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시우 원장님. 네, 여기 여기 있어요. 대외경제연구원은 뭐 하는 거예요? 일단 국제 통상하고 국제 거시금융 관련되는 데서 최근에 뭐 대미 통상 마찰이라든지 뭐 이란 사태 이런 거를 지역의 앵글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통상이나 무역 투자의 앵글로도 보고요. 또 뭐 통화 체제나 이런 국제 통상 변화에서 국제 거시금융의 앵글로도 봅니다. 영구직, 비영구직 TO가 201명인데 영구직에 현재 143명이, 비영구직에는 51명이 있다 그렇게 돼 있네요. 194명. 자, 산업연구원 여기도 규모가 꽤 되네요. 203명. 권남은 원장. 예, 산업연구원장입니다. 네. 요 규모가 큰 쪽이 압주를 차지했어요? 네. 대통령 나는 뭐 이제 그런- 이 정부 출연 기관들은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경인사하고 과기로 이렇게 영역으로 남겨있는데 기본적으로 규모들이 한 150명 이상 대부분 큽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신 자잘한 데는 좀 이따 나오는 저기 부처 유관 기관들입니다. 그래요? 거기가 작고요. 여기 정부 출연 기관들은 규모가 뭐 400명인데도 있고 네. 한 150명 이상 되게 다 규모가 그런 있습니다. 규모가 있네요. 예. 203명. 산업연구원은 아주 오래된 기관이 될 테고. 특별히 말씀하실 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네. 어디 계세요? 3렬에 있습니다. 3렬에 3렬 제일 첫 번째에 있습니다. 앞줄 뒷줄 그 배치의 기준이 뭔지 혹시 아세요? 뭐 몰라요? 그냥 예, 이 자리를 앉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에너지경제연구원도 86년에 설립했군요. 네. 169명이고 에너지경제연구원이면 에너지 수급에 관한 연구도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에너지 정책 전반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상규 원장님? 네. 진천으로 언제 옮겼어요? 2014년에 이전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14년에? 그때네. 인공지능 연구를 요새 하는가 보군요. 네, 저희 연구원에서는 ICT 관련된 정책 제도 그리고 최근에는 인공지능 관련된 연구에 포커싱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기술 연구 기관은 따로 없고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는 기술보다는 정책 제도를 주로 정책 제도 연구.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정책연구원, 기술연구원이 아니고. 네. 그래서 인문사회
인문경제사회연구회로 편입되어 있는 바이네. 네, 맞습니다. 통일연구원은 아직도 공석이에요? 통일연구원은 네. 예, 3월 이 언제부터 공석인가요? 예, 작년 11월서부터 11월부터. 네. 97명이 정원인데 91명이 현원이고. 통일연구원은 정부의 성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일이 많았다 적었다 그럽니까? 아니면 그냥 일상적입니까? 예, 뭐 일의 이 수량보다는 조금 약간 방향성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향성이. 예, 예. 한국개발연구원. 참 하나 궁금한 게 통일연구원은 어쨌든 우리 헌법이 통일을 지향한다고 그랬으니까 통일 방안이나 뭐 과정이나 이런 거에 중점을 둘 것 같긴 한데 요즘은 그 남북 관계 관리 그렇습니다. 그런 게 또 중요성이 높다고 하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통일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좀 새로운 국제 환경에 따라서 저희 통일 정책도 조금 다시 좀 기본 틀을 수정하는 그러한 연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보면 연구 인원이 총 그러니까 배정된 인원이 97명이고 연구직이 84명 아니 비연구 연구 합쳐서 84명 기타 무기직이 13명 이렇게 돼 있는데 91명 현원 91명 중에 실제 연구 종사자는 57명이고 나머지 21명 34명은 연구 안 하는 아마 보조 지원 인력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행정원입니다. 주로 행정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연구 인력 57명에 지원 인력 34명. 좀 어떠세요? 너무 지원 인력이 많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예, 뭐 어떻게 보는 사무실도 따로 있어요? 예? 사무 공간도 당연히 따로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로 경영지원실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실? 예,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주로 행정원들이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경영지원실은 인문사회경제연구원? 네, 경영지원실은 말하는 아닙니다. 통일연구원 안에 경영지원실이 있습니다. 통일연구원 안에.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과 경영지원실이 따로 그러니까 있습니다. 통일연구원의 내부 조직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이거는 71년도 만들어졌는데 인원이 꽤 되네요. 466명. 주로 뭘 하나요? KDI 원장 김세직입니다. 네, 마이크 켜고. 예. KDI는 나라 경제. 이게 KDI라고 불리는데요. 예. 네, 그랬군요. KDI는 나라 경제를 기본적인 연구를 분석하고요. 다 하는 곳이군요. 예. 그게 우리가 KDI라고 많이 들었는데 개발연구원은 잘 안 듣는 얘기여서. 여기는 현원이 451명에 연구직은 360명이고 비연구직은 61명, 무기직 30명이라서 하여튼 연구 인력의 3분의 1 조금 못 미치는 3,3원구 한 30% 정도가 지원 인력인데 아까 통일연구원은 지원 인력이 거의 훨씬 더 비중이 많아서 내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대부분은 연구 인력이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센터가 있는데 센터에서 전문직을 수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네. 지원직은 상대적으로 네. 적은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어디? 네. 여기 왼쪽에 있습니다. 예. 고영선 원장이신가요? 네. 여기는 현원이 221명인데 연구직은 80명이고 비연구직 68명에 기타 무기직이 73명이나 돼서 연구직보다 연구 안 하는 인력이 배보다 배꼽이 훨씬 커요.
왜 그럽니까? 기관마다 약간 그 기준이 다른 것 같은데요. 네. 저희 80명은 박사급 연구직을 80명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 비연구직에도 연구를 지원하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비연구직 68명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 중에는 이제 저희가 대학에서 RA 기능을 잘 안 들리네. 대학에서 RA 기능을 하는 그 연구를 지원하는 박사들 연구 보조원? 보조 같은 역할도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사실 연구와 더불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그래요? 교육통계서 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나라의 그 교육통계를 생산하고 있는 역할도 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비연구직 쪽에 사람이 좀 많이 연구 업무 말고 하는 행정 뭐 업무가 있다? 사업이라고 해서요. 연구와는 성격이 약간 다른 그러니까 교육부나 17개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그 교육 통계 관련된 업무가 있고요. 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방송통신 고등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네, 방송고. 네. 대학교가 아니라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사업도 이제 시도교육청에서 위탁받아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서요. 사실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PBS 제도가 폐지가 되면서 그런 사업들은 좀 줄이고 연구 중심으로 좀 조직하고 예산하고 인력을 좀 재배분하려는 그런 노력을 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돈 연구비 마련을 위한 부수 사업을 한 거예요? 아니면 원래 이 기관 목적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보다도요. 교육부하고 이제 시도교육청에서 실제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에게 많은 도움을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전문성도 있고 하니까. 네네. 교육과정평가원 네, 대통령님 3열에 있습니다. 어디 계세요? 3열 우측에 아, 네. 네. 교육과정평가원은 98년에 만들었는데 연구개발 관리, 현장 수업 혁신 연구, 현장 지원, 대학 수학 능력시험 등 국가 수준의 교육 평가 출제와 관리. 시험 문제 관리하는 데인가요? 예, 대학 수학 능력 평가 시험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 외에도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개발하고 그리고 다양한 국가 수준의 평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교통연구원. 여기 김영찬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교통연구원은 87년에 만들었네요. 지금 올해 40주년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원 238명. 교통물류정책 기술에 관한 종합연구개발소. 저희들이 교통 분야에 대해서 이제 전체 그 철도, 물류, 항공 연구를 하는데요. 대통령, 제가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사안이 있습니다. 네. 그 자료 90쪽에 보시면 표지 교차로라고 있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1년에 한 3,000명 되는데 그 중에 절반 가까이가 신호등 없는 생활권 도로에서 교차로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생활권 도로에 신호등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아서 그만큼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보통 생활권 교차로에서 표지판을 설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안전을 확보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봄에 이제 총리님께 한 보고 드렸고 이제 호응을 얻어가서 사업을 진행 중인데 그 예산이 잘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그 표시 없는 교차로에 교통사고가 많다. 그 신호등 없는 일시정지 표지판 하나 붙이는 것만으로도 교통사고가 27% 감소하더라. 우리도 하자 그 말인가요? 예, 맞습니다. 네, 총리께서 잘 감투해 보세요. 그때 말씀 듣고 일단 시범 지금 시작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예산이 지금 확보하는데 시간이 자꾸 추가적으로 걸립니다. 더 필요하다는 말씀인 거 다시 말씀하십시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신호등 없는 교차로의 연간 사망자가 몇 명이나 돼요?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금 그 한 3만 명 중에 한 40% 정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432 한 12,000명 정도 교통 12,000명이 생활권 도로에서 죽는 건 알 거고 하여튼 사망자가 예, 사망자 수가 그렇습니다. 경찰청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3만 명이 죽는다고 이건 아니잖아. 1년에 3,000명이 죽습니다. 죄송합니다. 3,000명이 죽는데 1,200명 정도가 생활권 도로에서 사망합니다. 경찰청장 할 말 있어요? 예, 2,500명 정도 사망. 네. 2,500명. 근데 연구하시는 분이 왜 이 내용을 잘 몰라? 예? 연구하시는 분이 왜 숫자를 잘 몰라? 아니요, 제가 3,000명, 3만 명 혼동이 됐습니다. 3만 명 수준. 경찰청장님 말씀은 2,500명이잖아요. 예. 500명이 얼마나 큰 숫자인데. 예. 그 제가 과장하면서 약간 강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장은 정치에서는 하는 거지. 예. 연구하는 죄송합니다. 분이 숫자를 정확하게 이 얘기를 보고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숫자를 딱 뽑아서 해야지. 예. 하여튼 맞는 말씀 같네요. 이것도 우리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는 것도 해야 되는데 지금 경찰청장님 전에 우리가 국도상의 그 위험 지역을 미리 선별해서 예방 조치를 강화하라고 해서 좀 했더니 많이 줄었다는 거죠 지금 교통사고가. 교통사고가 위험 지역. 예. 근데 겨울에 살얼음 지역. 블랙아이스 지역의 사고도 많이 줄었다. 얼마 전에 그런 자료가 나왔던데? 예, 그런 부분들은 줄었는데 전체적인 그 교통사고는 그 24년에 비해서 25년이 뭐 거의 대동소이하고 조금 늘었습니다. 좀 늘었어요? 예. 우리 그 사고 사망자 줄이는 일도 해야 되는데 교통사고 사망자도 각별히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산재 사망자, 자살자 이건 하고 있는데 사고 사망자 그 중에 제일 큰 게 지금 교통사고잖아요. 그건 별도로 한번 총리께서 대책이 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이것도 포함해서요.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모두의 카드 이건 잘 준비하시고요. 자, 한국노동연구원. 예, 3역 우측에 있습니다. 네, 노동연구원. 여기도 아직 임명이 안 됐나? 여기도 노동연구원은 연구가 주 업무일 것 같은데 위탁 사업 이런 것보다는 여기도 왜 연구직은 91명에 비연구직이 48명이나 돼. 이거 왜 이럽니까? 저희 행정지휘관들하고 연구 보조해주는 인력들. 연구 보조 인력이에요? 연구 보조 인력 그러니까 이 비연구직은 다 연구 보조 인력이에요? 행정직들이 주축입니다. 행정직도 있고 그렇겠죠. 예, 맞습니다. 여기 뭐 환경위원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저희는 그 다른 기관들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이 캠코에서 그 청소 같은 인력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캠코가 관리하는 건물에 입주해 있어요? 예, 맞습니다. 비연구직이 48명이다. 이게 지금 계속 연구직에 이건 사실 연구 보조원은 연구직 아닌가? 그게 그런 성격도 있긴 한데요. 비연구직 굳이 분류한다면 비연구직과 연구직 중에 연구 보조원은 비연구직이냐 연구직이냐 굳이 따지면 연구직에 가깝지 않나요? 예,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하는 일이 이제 저희가 연구직이라 그러면 보통 석사급 이상 인력을 의미하고요. 연구 보조원이라 그러면 저희가 학사급으로 그야말로 뭐 포럼 같은 거 할 때 연락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업무들을 하는. 그건 연구 보조 인력이 아니고 행정 보조 요원이지 그거는. 근데 이제 그 저희 편제가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분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예를 들면 비연구직이 48명인데 이거는 연구에 종사하는 기관 직원이 아니라면 비연구직이 너무 많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행정직이라면 또 행정직 행정보조원직이라면 그것도 너무 많아. 이게 150명, 140명 조직을 유지하는데 연구직은 91명이고 비연구직이 무려 48명이나 되는 거는
이게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 연구 보조 인력이 상당수 있다면 좀 말이 되는데. 예, 연구 그렇다면 보조 인력들도 꽤 있습니다. 이 안에는요. 꽤가 몇 명이에요? 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약 10한 6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16명 있습니다. 정도. 이거 나중에 그 조직 관리하는 어디였어? 이거 누가 관리하는 거지? 조직. 재정기획 부장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이제 영구직 비영구직 분류도 문제고 이 조직의 본질적 역할. 예를 들면 아까 보면 이제 여기 연구기관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연구기관인데 수탁 사업을 하는 경우, 수탁 사업을 위해 필요한 인력은 뭐 이건 있을 수 있겠지만 연구가 본질적 역할인데 연구 안 하는 인력이 3분의 1이 넘는다. 그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예, 모든 연구기관 다 말씀하신 대로 연구직과 비연구직, 행정직 구분해가지고 각 위원하고 경인사위원하고 같이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님.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99년 이전에는 개별법에 의해서 각각 따로 설립되었고 용어나 하는 것도 전부 다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연구 보조 인원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석사급이나 학부에서 연구를 보조하고 이런 인력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분류 체계는 각각의 기관마다 좀 다른 속성이 있고 더군다나 이제 일반 사업을 부서에서 넘겨받다 보니까 이 분류 체계가 조금 서로 좀 다른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겠어요. 개별 법률이 워낙 많을 테니까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 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네. 한두범입니다. 78년 설립했고요. 220명에. 농촌 분야 사회 경제 발전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 연구. 농촌 문제에 관한 연구기관으로 이거 말고 또 있어요 혹시? 없습니다. 이게 유일해요? 네, 다른 데는 다 실행부서, 실행기관들인가 보군요. 네, 맞습니다. 그 혹시 그냥 궁금증인데 네. 지금 우리나라 농업기술 수출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대외 지원 사업 꽤 많죠. 네, 네. 뭐 그런 것도 여기서 연구하거나 합니까? 저희는 앞으로의 저희가 요새 K-푸드 수출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앞으로 해외 기술 수요를 갖다 파악하고 뭐 그 당연히 연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농촌 경제에 관한 중요한 시장 개척 문제니까 당연히 할 텐데 제가 얘기하는 그게 아니고 네. 제3세계 농업 기술 지원 사업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어디 저기 남미나 아프리카 이런 데 벼재배 기술 수출하거나 좀 몽골에도 뭐 그런 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여기서 혹시 기술 연구 지원 같은 거 하느냐 그 말이에요. 기술 연구 지원은 농촌진흥청에서 하고요. 농촌진흥청에서 저희는 하고. 정책 농업 정책에 대한 지원을 정책에 하고 관한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여기 소관이 아니군요. 말했습니다. 법제연구원. 네, 3년 우측이었습니다. 네. 어디? 예. 지금 우리 이제 형법 합리화, 형벌 합리화, 네. 예를 들면 또 지금 내가 법제처 쪽에다 지시해 놓은 것들 예를 들면 시행령 통치라고 이름 붙여진 모법 위반 시행령 현황 뭐 이런 거 좀 조사를 좀 해서 시정 조치하자고 좀 지시해 놓은 건데 혹시 이런 연구도 여기서 하세요? 예, 지금 저희 연구원은 법제처 굉장히 긴밀하게 지금 지시하신 사항들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제처가 이쪽으로 업무를 넘겨서 같이 하고 있다고 말이군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중요 사항에 대해서 협력하고 알았습니다. 있습니다. 예. 보건사회연구원. 예, 여기 있습니다. 네. 신영석 원장님. 보건정책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군요. 보건정책뿐만이 아니라 복지정책 연구도 하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인구 문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업무 보고서에 써놓은 내용들을 보면 굳이 보건과
복지를 나눈다면 주로 복지 분야 연구 같아요? 거의 한 보건 분야보다는? 반반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여성정책연구원. 예, 3열에 있습니다. 네. 김종수 원장님. 조세재정연구원. 예, 여기 3열에 있습니다. 아, 네. 내가 경기도시사 할 때 인연이 많은 연구원이네. 네. 조세 제도에 관한 또는 재정 지출 연구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세, 재정 다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364명. 여기는 연구 말고 혹시 추가로 하는 사업이 뭐 있어요? 예, 정부 사업 중에서 국가회계 재정 통계 관리하는 부분 하고요. 아, 재정 통계 관리.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공공기관 평가 사무국 역할. 직업능력연구원. 예, 3측 우측에 있습니다. 네. 기관의 주요 임무, 직업교육훈련, 자격제도, 연면자격, 교육기관 평가, 인적자원개발, 직업교육훈련, 연계, 인력수급연구, 97년에 설립했군요. 저희 기관은 1997년 IMF 시기에 실업자 교육훈련을 주로 하기 위해서 생겼습니다. 청소년정책연구원. 예, 바로 옆에 있습니다. 네. 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업무에는 청년정책연구도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청소년 정책 업무로 시작을 했는데 성인기 이행이 좀 지연이 되면서 청년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현재 청년정책연구기관은 별도로는 없고 청소년정책연구원이 그 일까지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전부 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각 관련 기관이 관련 주제와 관련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뭐 노동연구원이라든지 보건사회연구원 이런 데서도 청년정책 관련된 연구를 하고요. 저희 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전체적인 청년들의 실태 파악, 방향성, 그다음에 참여, 권리 뭐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 연구를 하는 전담으로 하는 곳은 없다 그 말이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노동정책 뭐 예를 들면 여성정책 대상에 청년 여성정책도 당연히 있겠죠. 노동정책에는 당연히 청년 노동정책이 있을 거고 근데 그런 거는 청년정책이라 할 수가 없고 청년에 특화된 이제 정책 연구를 하는 곳은 지금 현재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역할을 좀 하고자 하고 있고 그래서 내부 연구본부 중에 청년정책연구본부가 있고요.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도 작년에 저희가 수행을 했습니다. 네, 약간 뭐 청년정책 부수적으로 취급하는 느낌이 드는데. 네, 청년 정책을 비롯해서 연구를 하다 보면 다부처 연구 과제들이 꽤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에서 협동 연구로 포괄하여 하고 있습니다. 협동 연구? 예, 각각의 연구기관들에 이제 박사들이 주로 있고 저희는 박사들이 거의 없는 조직인데 저희들이 특정 주제가 생기면 그 주제에 관련돼서 각각의 연구기관들을 모아서 협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전담하는 조직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청년 정책 전담 조직이 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협동 연구로는 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필요하면 이제 수시로 한다 그 말인 것 같은데 그거 말고
그래도 이게 우리나라의 뭐 여성 정책이니 뭐 산업 정책이니 뭐 온갖 중소기업 뭐 지역 농업 다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청년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 청년 문제를 전담하는 연구 조직이 이 수없이 많은 연구 조직 중에 없다는 게 조금 그러네. 네, 검토하겠습니다. 말씀할 게 있죠? 지금 대통령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청년 정책이고 국정에 대한 지금 조금 만족도가 떨어지는 부분도 제일 그래서 이 부분을 하려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저희가 청년 정책 무슨 협의회도 해보고 청년관계 장관회의도 해보고 했는데 정부 내에 사실은 청년 정책만 다루는 부서가 없습니다. 굳이 따지면 총리실에 청년실이 하나 있는데 아직 취약합니다. 그리고 그 외곽에 저희가 청년재단이라는 게 아시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회의를 할 때도 참여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최근에 좀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만 하는 단위가 없고 말씀하신 다부처적 성격인데 이제는 이 사안이 많아서 한 군데서 모아서 하는 뭔가를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때라는 생각을 그렇지라도 하고 있습니다. 행정 집행에서도 지금 다른 나라는 청년부 이런 거 만든 국가도 있잖아요, 그죠? 청년 전담 장관도 있는데 우리는 정부 부처 중에 청년 담당하는 전담 부서도 없는 상황. 뭐 연구나 이런 거 정책 연구도 좀 뭔가 독자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 저도 뭔가 분명히 문제는 있고 뭐 대책이 필요하긴 한데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문제는. 요거는 별도로 우리 혹시 필요한 연구기관을 하나 더 하든지 정부 정책 부서를 하나 내부에 만들든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이 부분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현재로서는 조금 고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청년 문제라고 하는 게 다 복합적인 거라서 그것만 똑 떼서 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그 문제에 천착하는 뭐 고민하는 조직, 있어야 되는데 단위 체계가 약합니다. 네. 그건 나중에 국무회의 때 한번 별도로 발제해서 논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해양수산개발원. 예, 사열 오른쪽에 있습니다. 네. 해양수산개발원은 84년에 만들었는데 이것도 역시 정책연구겠죠. 기술연구는 아니고 정책연구? 예, 정책연구입니다. 북극항로 여기 뭐 아까 지나간 얘기긴 한데 PBS 제도 개편에 대한 선제적 대응 이런 내용이 있는데 PBS 그러니까 인건비를 자체 사업을 통해서 연구 수탁을 통해 해결해라고 하는 건 올해부터 확실하게 폐지한 거죠. 네, 문과연구기관 경인사 쪽은 다 폐지했고요. 그 폐지했다는 의미는 소속 연구원들의 보수는 다 재정으로 책임진다 그 말이지. 네, 1,288억 원을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다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저기 과학기술연구회도 어때요? 네, 죄송합니다. 못 들었습니다. 뭐 그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더만. 아, 예, 말씀을 잠깐 적은 중에 있습니다. 네. 그 지금 뭔 얘기냐면 PBS 제도를 우리가 이제 폐지한다고 말을 했는데 그 PBS 제도 폐지의 의미는 연구기관의 구성원 인건비는 다 정부가 재정으로 책임지고 연구만 해라. 근데 돈 벌어가지고 자체 조달해라고 하는 거 없앴다는 의미는 그 인건비를 전부 정부 재정으로 확보하기로 했다고 지금 인무사회 연구에는 다 확보됐다고 하는데 이쪽은 어떠냐 그 말이에요. 네, PBS 폐지 원래 도입된 게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 도입이 됐습니다만은 하는 과정에서의 과제의 파편화 때문에 성과 부분에서는 미흡하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략연구 사업이라는 형태로서 이렇게 소형 과제가 아닌 중대형 과제로 이렇게 편입하면서
결국 성과를 창출하는 형태로 이렇게 아니, 길게 얘기하지 말고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는 연구원들, 조직원들의 기본적인 인건비는 재정에서 다 책임지기로 했다는 건데 다 확보됐냐 그 말이에요. 네, 과학기술 연구에도 그렇게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네. 우리 이사장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 계신 지 얼마나 됐어요? 2014년 11월 3일 취임했습니다. 이사장을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됐어요? 24년? 14년? 네, 그렇습니다. 24년? 11월 4일에 12월에? 취임했습니다. 예. 자, 한국행정연구원. 네, 연결했습니다. 이쪽. 네. 행정체제에 관한 연구. 행정 혁신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뭐 이런 것도 연구해요? 예, 맞습니다. 네, 합니다. 그 난제를 발굴하고요. 그다음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OPL이라는 걸 운영해가지고 거기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공무원들이 뭘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정치적 환경 변화 때문에 무슨 감사니 수사니 해서 스트레스 주고 처벌하고 불러다니고 이러면 일하기 싫잖아, 그죠?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그 부분 때문에 저희 그 내부적으로 자체 사업으로요. 그 공무원의 헌법적 가치의 제도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4월 달부터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4월부터요. 그 정치적 책임성하고 그다음에 중립성 간의 관계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할지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예, 연구를 시작했다. 예. 근데 그게 예. 연구 빨리 끝내야 되겠네요. 네? 연구를 빨리 끝내야 되겠다고요. 자체 과제에서 아마 올해 안으로 끝날 겁니다. 올해 안으로 나온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책임 행정, 적극 행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구체적 방안들을 실제로 잘 연구해서 제도로 만들어내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네. 인사 혁신에 관한 연구도 여기서 하나요? 인사혁신, 공직 역량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를 연구를 합니다. 인사 혁신에 관한 얘기는 여기서 안 하고? 예,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 AI 시대에서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연구합니다. 내가 말하는 거는 공무원들의 역량 개발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공무원 인사를 어떻게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 수 있게 혁신할 것이냐, 인사, 제도, 방안 이런 거에 대한 연구도 있냐 그 말이에요. 예, 있습니다. 올해 새로 가는 과제 중에 그 순환보직 관련돼서 문제를 갖다 좀 파악하고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직사회 공무원들의 개별 역량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도 당연히 고민해야 되지만 공직사회 인사 시스템을 어떻게 잘 유지해서 공무원들이 일하고도 마음 편하게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 그 고민을 진짜 많이 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요새 그렇죠. 공무원들 일하기 싫잖아요. 일을 열심히 하면 맨날 감사하는데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거냐, 보호해 줄 거냐. 적극 연구. 그게 진짜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예, 일렬 왼쪽에 있습니다. 네. 아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그 국민을 형사법 대회 계획을 저희 연구원에서 좀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서 연구해요? 예. 아까 법제 연구는 그거는 일반 제도 얘기고 예, 형사 공동으로 법제에 관한 건 여기서. 예, 공동으로 하지만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요새 일이 좀 많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일할 게 많아요. 예, 다만 이 개별 아시다시피- 법조문 하나하나를 다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균형도 맞춰야 되고 예. 실효성도 보장해야 되고 예. 과잉되면 안 되고 2025년 8월 18일 기준으로 형벌 규정에 있는 법률이 1069개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하나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개별 법조문을 하면 17,500개인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예. 처벌 규정 요건이 있는 게 17,355개 같습니다. 어쨌든 그 균형을 잘 맞춰야 됩니다.
그 실효성 있게 하되 또 과잉되지 않으면서 뭐 어렵죠. 예, 알겠습니다. 다만 과하지도 저희들이 않게 부족하지도 않게. 저희들이 이 법무부 관련 법 관련해서 형사 정책뿐만 아니라 이제 법무 정책이 확대가 되어 있는데 현재 26개 기관 중에서 통일연구원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인원이나 예산이 가장 좀 적습니다. 네. 그래서 법을 가장 많은 법을 다룸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적은 점에서 대통령께서 많은 조언을 인력을 늘리자. 하여튼 뭐 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환경연구원. 네. 김은균 원장님. 이건 환경부 소속이에요? 아니, 소속은 인문 법률 근거가 뭐예요? 이 환경연구원 설립 근거법이 뭐예요? 이사회 산하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이사회 산하고? 예. 이거 뭐 개별 근거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은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는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이사회 산하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KDI 국제정책대학원. KDI가 만든 대학원. 네. 사열에 있습니다. 네. KDI 국제정책대학원. KDI 부설 대학원으로 부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겠죠. 학생은 몇 명이에요? 네, 매년 400명 정도 학생들이 신입생? 네,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재학생은 몇 명이에요? 재학생은 한 6, 700명 정도 되겠습니다. 400명이 들어오는데 6, 700명밖에 안 돼? 네, 국내 학생들은 이제 2년짜리 석사를 그러니까 아니 2년이라 해도 400명이면 800명이 돼야 되는데 왜 6, 700명? 2학년 되면 뭐 다 그만두는 거예요? 국내 학생들이 이제 한 전체 학생 수의 이제 한 절반 정도 보시면 되고요. 중간에 그만둬요? 아닙니다. 예. 절반은 이제 기도국 공무원들, 기도 공무원들은 아니 내가 말은 이게 대학원은 기본적으로 2년이잖아요. 신입생이 400명이면 절반이 그만두면 이제 600명 되는 거고. 아, 근데 조금 좀 빨리 끝내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 1년 기간도 있어요? 공무원분들, 또 지방 공무원들, 공기업분들 2년이 기본이 아니다. 네, 한 5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KDI에서 1년을 이제 공부를 하고 저희가 이제 MOU를 맺은 미국이나 유럽의 학교들하고 거기서 1년을 교환 학생으로서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국내 무슨 석사 대학원 과정처럼 그게 엄격하게 인적 구성이 된 건 아니다 그 말이죠? 네. 해외에서 3,100명이 졸업했다. 예, 그러면 143개국. 신입 네. 어쨌든 매년 들어오는 학생들이 신입으로 하여튼 뭐 1학년 1년짜리든 2년짜리든 들어오는데 네. 그 중에서 외국인 비중이 얼마나 돼요? 네, 절반 정도 보시면 되고요. 네? 그중에 상당 부분은 개도국 공무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공무원이든 말든 간에 여하튼 외국에서 내국인 신입생하고 외국인 신입생 비율이 어떻게 되냐고요? 네, 내국인 신입생 비율, 외국인 신입생 비율, 그 한국 학생들이 5.5, 외국인이 한 4.5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절반 약간 모자란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네, 됐습니다. 네. 육아정책연구소. 네, 사열 오른편에 있습니다. 네. 네. 황옥경 소장님. 네. 인원은 56명. 지금 당연히 성평등 가족부 소관이겠네요. 네, 근데 맞습니다. 소속은 인문사회연구회고. 네, 주무부처 PBS 폐지되면서 주무부처 선정하는데 저희 연구소가 성평등 가족부가 주무부처가 됐습니다. 2005년 설립됐는데 네. 이 설립할 때 이것도 개별 근거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면 경인사회 연구회 소속의 연구기관을 하나 만든 거예요? 설립 아니,
개별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가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속 연구원들은 개별 법률에서 만들어진 것들도 있고. 네네. 이 아예 출발 자체가 경인사회연구회 소속의 하나의 연구원으로 출발한 것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연구기관들은 개별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가 나중에 통합돼서 99년에 출연연법에 의해서 하나로 통합되었고. 네, 그 전에 있던 거는 개별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거를. 두 개가 KDI 스쿨하고 그다음에 육아정책연구원은 나중에 만들어져서 저희 각각의 저희 기관으로 다시 부속 기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그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하고 교육개발원 그리고 여성정책연구원 세 개의 3자 기구가 영유아 교육 보육 그리고 아동 발달 출산에 대한 지원 연구를 위해서 공동 출연해서 양해각서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교육개발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부설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참여정부 시절에 네.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 여기 이제 주로는 과학기술연구기관이다 그 말이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네, 접니다. 요거는 전체 총괄기관? 네, 그렇습니다. 총괄기관도 인원 자체가 좀 있네요. 아까 보고를 하셨던 것 같고 여기 소속된 연구원들 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해했습니다. 네. 인원이 상당히 많네요. 과학기술연구원이 이게 이 영어 약자로 뭐라고 썼어요? KIST 키스트라고 하고. 키스트라고 불리는 게 여기였군요. 예, 그렇습니다. 과학기술연구. 키스트는 이게 학교는 아니죠? 학교 아닙니다. 네, 전문 연구소입니다. 과학기술정보연구원. 예, 좌측 2열입니다. 네. 여기는 소위 ICT라고 불리는 영역의 연구를 합니까? 그 여기입니다. 아이키스트. 예. 주로 뭔 연구를 해요, 여기는? 과학기술정보연구원? 예, 원래 저희가 키스트하고는 똑같은데 뒤에 I가 인포메이션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주로 이제 컴퓨팅이나 데이터로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통신도 따로 있고요. 저희는 과학기술 정보입니다. 주로 슈퍼컴퓨터 관련된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슈퍼컴퓨팅 활용 생태계. 그러면 굳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 두 기관이요? 네. 그건 사실 내가 분리하기도 어려웠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가 한 30년 전에 키스트의 한 파트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정보출연연구소 많은 게 열 몇 개가 다 키스트에서 시작되면서 다 스피노프를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IT 중요성이 커지다 보니까 저희도 따로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정보 분야를 좀 뗐다. 잠깐 보도 설명을 드리면 키스트는 1966년에 세워진 60년의 역사를 갖는 대한민국 최초의 최고의 연구소입니다. 과학기술 연구기관이고. 그래서 60년 동안에 저희 키스트에서 분야별로 독립을 해서 나간 연구소가 총 16개가 있고요. 그중에 하나가 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어떤 거 나갔어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라든가 정보 분야로 특화된
특히 슈퍼컴퓨팅을 이용한 컴퓨팅 리소스를 주로 연구하는 분야가 키스티 지금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보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연구하는 방법이 뭐 실험하는 분이 있고 이제 이론하시는 분이 있는데 최근엔 다른 세 가지가 중요해졌습니다. 하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이고요. 또 하나는 데이터 분석이고 마지막으로 AI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막대한 컴퓨팅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 관련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세 가지 영역에 있어서 인프라를 구축해서 다른 연구자들이 잘 쓸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또 관련 기술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정우 어디 나왔나 오늘? 네, 지금 현재 그러면 인공지능 기술 연구는 어디서 주로 하는 거예요? 민간에서 하는데? 네, 기업은 기업대로 하고 있고요. 또 각 출연 연구소들도 요즘은 과학 AI를 하다 보니까 다 개별로 하고 있고 특히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에트리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키스티가 하는 역할은 어떤 연구를 하든지 슈퍼컴퓨터를 쓰긴 해야 되다 보니까 범용의 역할을 좀 해줘야 합니다. 데이터 분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분할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8,000장이 키스티로 들어가서 과학 AI 연구를 하는 부분들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충 알아들었습니다. 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네, 여기 3열에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어디? 여기 있습니다, 대통령. 예. 여기도 규모가 상당히 크네요. 건설기술연구원. 자, 기계연구원. 이런 것도 있네요. 네. 대통령 좌측 3열에 76년에. 이거 옛날에 밀링 선반 이런 거 연구하던데요? 네, 뭐 예전에는 밀링 선반 당연히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이제는 반도체 장비라든지 2차 전지 장비, 첨단 제조 산업을 뒷받침하는 장비, 또 휴머노이드 로봇 뭐 이런 쪽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로봇 분야도 여기 담당이다 그 말이에요? 로봇은 출연연에서 4군데 이상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기계연구원에서는 하드웨어 플랫폼 위주로 이렇게 주로 하고 있습니다. 기초과학지원연구원? 네, 3열 좌측에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지금 대학이나 아니면 뭐 전 영역에서 기초과학 연구를 경시해가지고 지금 과학기술 연구의 토대 뿌리가 지금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 하던데. 최근에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기초과학 연구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다른 기관들의 기초 연구 또 산업에 필요한 연구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장비를 지원해요? 시설 장비의 분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장비의 분석 지원? 시설 장비를 활용한 분석을 분석과 해준다. 예, 그렇습니다. 생명공학연구원. 네. 생명공학연구원. 자, 생산기술연구원. 여기는 뭐 하는 거예요? 가운데 라인 맨 왼쪽에 있습니다. 네, 여기는 핵심 업무가 뭐예요? 우리나라 50만 개 정도 되는 제조 중소기업 또 대기업들에 있는 생산 기술들을 크게 뿌리 기술, 줄기 기술, 열매 기술로 구분해서 미래 생산 기술로 대전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 기술이야 산업 현장에서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많이 하겠죠. 기술 연구야. 현재 당장 먹고 사는 기술은 현장에서 할 수 있겠지만 미래를 보는 생산 기술 대전환에 대한 기술들은 여전히 부족한 거고요. 네. 지금 한국 제조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 제조업 GDP에 차지하는 비율이 27%인데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요. 식품연구원. 예, 3열에 우측에 있습니다. 식품연구원 어디로 갔어요? 지방으로 옮겼잖아요. 예. 내가 이거 약간 인연이 있는 데라서 그래. 예, 성남시에 있다가 어디 갔어요? 9년 전에
전라북도 전주로 전주로 갔어요? 예, 공공이 좀 있습니다. 네. 여기는 기술직이라고 하는 영역이 특별히 있네요. 연구직, 기술직, 행정직, 기능직, 무기직. 여기 직렬이 상당히 세분되어 있네. 예, 특허가 좀 많이 돼 있는데 아까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직이 한 32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연구직과 행정직을 나눴을 때는 굉장히 행정 차원에서는 효율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질문하셨던 여기는 연구하는 데가 연구로 하지만 연구 말고 딴 걸 많이 하나 봐요? 예, 맞습니다. 아까 저 질문 주셨던 게 두 가지가 기억나는데요. 하나가 어디 동남아 남미 남미 쪽입니다. 예. 그 ODA 사업이라고 하는데 ODA 사업을 여기서 해요? 예, 저희들이 캄보디아 그다음에 남미에 최근에 그 식품 연구센터 구축을 하고 운영을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거야 하더라도 현지 인력이 늘어나지 여기 자체 인력이 늘어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자체 인력 아닙니다. 저희가 가서 소수 인원이지만 저희가 가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뭐 필요해서 인력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겠지만 연구기관에 어쨌든 연구 업무보다는 다른 일을 하는 데가 이렇게 많다는 얘기네. 알겠습니다. 에너지기술연구원. 네, 요 앞에 있습니다. 네. 청정수소 생태계. 원자력연구원. 좀 뒤에 있습니다. 네. 여기는 뭐 1,700명이나 되네 직원이. 원자력연구원은 SMR 연구도 여기서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한수원인가 여기도 SMR 연구를 하고 있지 않아요? 한수원은 이제 그 사업 주체고요. 저희가 기술 개발 그런 건 저희가 주도로 하고 있습니다. 재료연구원 76년에 생겼는데 소재 연구하는 건가요? 예,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고 부품 제조 공정을 개발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장 큰 성과는 뭔가요? 최근에는 저희들이 그 항공 우주라든지 방산에 들어가는 새로운 소재 개발 연구를 많이 해서 저희들이 재료연구원 창원에 있는 경남 창원에 있는데 창원 인근에 여러 가지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데 기술을 이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가장 큰 성과가 뭐냐고 최근에 소재 개발 연구한다길래. 최근에 그 항공 우주에 들어가는 터빈 블레이드 같은 연구를 개발해서 데이터베이스라든지 기술을 이전했습니다. 재료 연구는 아닌데? 소재 연구입니다. 소재? 예. 자, 한국전기연구원. 네, 이쪽에 있습니다. 네. 전기에 관한 연구를 하겠죠. 76년에. 우리 김남균 원장님? 네. 원장님은 직접 연구를 하진 않죠? 네, 저는 원장이 되면서 연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원래 그 연구하시던. 네, 그렇습니다. 반도체 연구를 했었어요. 아, 연구하시다가 몇 년 하셨어요? 현장에서 연구를 한 거는? 제가 전기연구원에 입사한 게 1990년이니까 지금 36년째 있습니다. 36년째. 예. 네. 전자통신연구원. 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전자통신연구원이 성남에 있지 않나? 아닙니다. 대전입니다. 아, 성남에 전자부품연구원. 예, 전자부품연구원이고 지금 이름은 전자기술연구원으로. 아, 그랬어요. 예, 예. 전자통신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엄청 중요한 기관이었을 텐데 우리 사실 이제 국내 지하자원 개발 연구를 별로 안 해서
요새는 주로 뭔 일 하세요? 기본적인 지질 조사와 핵심 광물, 석유가스 자원에 대한 탐사 개발 활용 연구와 국내 지질 재해와 국토 안전과 관련된 연구를 종합적으로 수용하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외 연구도 많이 하시나 봐. 조사 연구도 많이 하는 모양이네요. 저희가 동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 국가의 자원 부국이지만 기술적으로 부족한 나라와 협력해서 탐사 활용과 자원 활용과 관련된 연구 협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철도기술연구원. 예. 네. 이것은 뭘 하는지 이름에서 명확하게 알 수 있네요. 예, 자, 그렇습니다. 표준과학연구원. 예, 여기 있습니다. 네. 그 측정 표준 연구를 한다. 양자 컴퓨터 전문 인력 양성. 하실 말씀 있으세요? 빨리 끝내자고 말이요? 나도 빨리 끝내고 싶어요. 자, 한국한의학연구원. 네, 대통령님 사열의 왼쪽 45방에 있습니다. 네. 한의학연구원. 한의학연구원에 이게 이제 침술도 여기 연구에 들어가요? 네, 있습니다. 기초과학연구부에서 침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그 침구학? 네네. 침구학이라고 하는 건 없어졌죠, 일단 학문으로는? 예, 예전에 의사들이 부족할 때 이제 뭐 의료법 개정이 되면서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이렇게 하고 이제 의료가 필요하니까 수요가 필요하니까 침사하고 구사를 일시적으로 그 당시만 면허를 가진 분들만 침구사가 침사, 구사로 나뉘는 거. 예, 구사는 뭐예요? 뜸을 뜨시는 분들입니다. 뜸. 네. 뜸. 지금은 그럼 옛날에는 그러면 한의, 침구 이렇게 나눠져 있었던 거예요? 약. 예, 한약. 한의사는 침, 뜸, 약, 그다음에 술기를 다 하는 거고요. 다 하는 거고. 예, 정규대학을 나온 6년제 나온 분들이 하는 거고 라이센스에 의해서 침사, 구사는 의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의료 행위를 하시는 분들한테 일시적으로 한의사의 보조 인력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핵융합에너지연구원. 예, 여기 있습니다. 여기 핵융합 분야 연구를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지난해 방문해 주셨던 네. 케이스터 장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태리라고 그러던가? 그 프랑스에다가 프랑스에서 하고 있는 게 이태르? 이터라고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기서 관할해요? 예, 지금 그쪽에 저희 한국도 7개 회원국 중에 하나로서 그러니까 참여하고 이 있습니다. 기관에서 그거 관리하느냐고요? 예, 맞습니다. 화학연구원. 빨리 네. 넘겨봐야 되겠다. 자, 공공유관기관은 재경부가 포괄 보고하기로 했나요? 그럼 윤창열 주무실장이 국조실에 간략하게 얘기를 예, 한번 그렇게 해보시죠. 하겠습니다. 3분 내에 바로 끝내겠습니다. 네. 부처 유관기관 및 신규 공공기관 업무 현황에 대해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작년 12월에 있었던 각 부처 및 공공기관 업무 보고 후속 조치 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업무 보고 과정에서 총 220건의 지시를 하셨습니다. 부처 대상 지시사항은 총 182건이며 이 중 포괄임금 오남용 등 92건이 이행 완료되었습니다. 공공기관 대상 지시사항은 총 37건이며 이 중 학자금 대출 지원 확대 등 20건이 이행 완료되었습니다. 여타 과제들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전체 공공기관 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의 경우 총 342개의 법정 공공기관과 함께 275개의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한 해 예산은 977조, 유관기관의 한 해 예산은 250조에 이를 정도로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면서 정책 집행에 혁신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까지 포함할 경우 그 규모와 역할은 더욱 큽니다. 이들 기관들을 사실상 제2의 정부이자 정부의 말초 신경으로서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상 중앙 공공기관들은 재정경제부의 공공기관 운영법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유관기관 관리 체계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각 부처 소관의 개별 법령에 따라 관리됨에 따라서 기관별로 관리 감독 수준이 상이하고 경영평가나 감사, 정보 공개 등의 제도적 장치가 충분치 않아서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관기관의 부실 운영 및 비위 사례가 언론이나 국회 등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투명하고 일 잘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각 기관의 자체 혁신과 함께 정부의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각 기관의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각 기관의 내부 감사 기능을 실질화하고 우수기관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서 기관의 책임 경영을 유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보 공개와 공시를 확대하여 기관 스스로의 자정 능력과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부 차원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주무부처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공공성이 높은 기관은 공공기관 지정도 함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유사기관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공공기관 수준의 관리 기준을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오늘 업무 보고에는 총 55개의 기관이 참여하였습니다. 업무의 중요성과 예상 규모 등을 고려해서 총 275개의 유관기관 중에서 44개의 기관을 선정하였으며 올해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11개 기관도 함께합니다. 마지막 페이지. 오늘 전례가 없는 유관기관 대통령 업무 보고를 계기로 해서 전 공공기관이 국민이 신뢰하는 일 잘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카이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 여기는 이건 교육기관이에요, 연구기관이에요? 이게 대학이에요? 네, 대학입니다. 아, 이건 대학이에요? 네, 맞습니다. 학위를 주는 학습기관이라고요? 네,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주는 기관입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특히 지방의 인기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학생들 네. 인기도. 과기원 지원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부랑도 협업해서 교육부에 지원하는 일부 대학들도 과기원의 기능을 일부 이식하고자 하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원의 이광용 원장님. 여기가 지금 1,600명이군요. 예산이 1조 6천억. 광주과학기술원은 정원이 467명인데 여기는 예산이 3,450억. 대구는 정원이 611명인데 예산이 3,200억.